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에 처음으로 커밍아웃을 하셨어요. 그 이전에 배봉기 할머니라는 분이 오키나와에 살고 계신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본 내에서도 묻혀졌어요. 왜냐면은 아직 그 소리가 바깥으로 퍼져나갈 만한 기반과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우선 일본 내였고, 그 다음에 냉전이 살아있었던 시기.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소수자 약자들의 목소리가 그러니까 널리 퍼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고, 거기서 그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의 증언,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 이후에 이런 증언들이 또 많이 나오게 된 거죠. 쏟아져 나오게 된 거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93년도에 일본에서 고노담화를 합니다. 고노는 지금 외상으로 나오는 그 고노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때는 고노가 관방장관으로, 우리로 치면은 뭐 총무처 장관쯤 될 거야. 하여튼 내각의 전체 살림을 맡은, 한국에는 그 포지션이 없지만 일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직인데, 그 관방장관으로서 조사를 해봤더니 강제동원 맞더라. 그래서 시인을 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고노담화입니다. 지금 일본은 이 고노담화를 부인하고 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걸 지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수상이, 무라야마 수상이 전쟁이 침략 전쟁이었다고 더 얘기를 해요. 한 걸음 뭐 어떤 의미에서는 더 나갔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무라야마 당수는 사회당입니다. 사회당이 잠깐 집권을 했었던 시기에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눈치를 많이 본 거죠. 일본 내부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얘기는 빼버렸고, 또 일왕의 전쟁 책임이나 배상 문제는 빼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인접국에게 이 불행을 줬었던 거, 뭐 이제 그걸 좀 애들러서 표현을 했지만 수상 입장에서 침략이라는 걸 인정한 걸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고노담화에 이어서 95년에 무라야마 담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좀 좋아지는 듯 했지만 일본의 본 마음은 또 안 움직이니까 큰 이제 사건이 터진 게 95년도 우리 해방 50년이 되는 해예요. 해방 50년이 됐을 때 뭐냐면은 이 한국하고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기자회견 석상에서 했는데, 일본이 이제 뭐 망언도 하고 뭐 하고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라고 했다가 일본 우익들한테 버르장머리가 길들여져 버렸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이런 말 해야죠. 힘이 있을 때. 상황, 대통령이 말은 무게가 있는데, 괜히 뻥카 날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망언을 하니까, 그랬다가, 오히려 뭐 일본한테, 절절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제일 관계가 좋았었던 게 김대중 대통령 때예요. 잠시, 그러니까 좋은 시기가 열립니다. 아마 우리 이영채 선생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강연을 해주실 텐데요. 그러니까 한류 바람도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일본과의 관계에서 또 일본 영화, 만화 같은 거 대중문화를 개방을 했죠. 사실은 이 개방을 할 때쯤이면은 민간에서는 사실은 다 퍼져 있었죠. 퍼져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개방을 했는데, 이 개방을 할 때 반대가 굉장히 셌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아직도 서울대학에 1호 인문학과가 없죠. 주요 대학의 연대 고대도 1호 인문학과가 없죠.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어에 대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한 그 민족 감정이 좀 이상하게 발현돼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즉시 개방할 때 반발이 컸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이게 없었으면 한류도 없죠. 겨울연가도 없고 BTS도 없고
그 일본 진출, 뭐 한류 그런 거 없는데, 하여튼 그 일본과의 그 어떤 새로운 관계, 굉장히 바닥에서 친밀해지는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안타깝게도 그게 지금은 무너져가고 있는 그 상황이 안타까운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그 개방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2005년입니다. 대일 개인 청구권을 정부가 막았다. 바로 그 한일협정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극히 불리한,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야, 청구권 문제는 다 해결됐잖아 라고 그 요구하게 되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 대법원 판결은 그 기본적으로 일본과 한국 정부가 합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불리한 상황인데, 그 불리한 65년 협정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치고 들어가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카드를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65년 부분에서 우리가 매우 불리하게, 그리고 청구권을 일본의 개별 회의사나 그런 쪽에다가도 요구할 수 있지만, 역시 한국 정부가 그 청구권을, 아까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그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제 그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던데, 한국 정부가 분명히 그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문서가 공개가 되면서 우리가 한일 회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데, 아직도 공개 안 된 문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개가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그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13년도에 큰 이게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한류 때문에 대단히 좋았었는데, 그 이미지가 곤두박질 치는 계기가 되는 게 바로 뭐죠?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이전에 일본과 한국 간의 독도 문제를 갖고 일종의 그 싸움을 그러니까 사실은 미작이 있었던 거죠. 미작이 어느 범위까지냐를 따지기가 조금 저도 좀 자신이 없는 대목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미작이 있었던 건 분명하면서 그 속에서 한국은 한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안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이 독도를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독도를 지금 해양경찰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토방위의 임무는 누가 지는 겁니까? 국군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해군이나 해병대가 주둔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거는 일종의 독도 문제에 대해서 확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대를 배치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적어도 현상 유지선, 거기에 보면은 현재에서 그러니까 봉합을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봉합을 하면서 더 이상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인원이나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군대가 간다든지 대통령이 간다든지 하는 건 그런 미약을 깼다.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대충 주장하고 있으면은 아니야 우리 영토야 정도로 받아치는, 그 정도로 계속하면서 더 이상 확전하지 말자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명박이가 거기에 간 거는 이건 룰을 깬 거다 하면서 일본에서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했고, 그 이전까지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제 삽시간에 무너졌다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이명박이가 그때 간 이유는 형님이나 여러 가지 각종 비리 같은 것들이 터져 나오니까 그걸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일 관계는 참 민감하기 때문에 이걸 국내 정치에다 쓰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폭발력이 대단히 큰데, 아베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이거 국내 정치에다가 쓰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가서 이 사진을, 아주 비싼 사진을 찍고 온 겁니다. 굉장히 비싼 사진을. 즉, 지금 일본 우익들의 어떤 악선전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토양. 그러니까, 한일 민간 교류나 한류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쌓았었던 좋은 이미지 같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 까먹게 되는 사건이었다고 이제 그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짚어볼 게 2015년 말의 한일 위안부 합의예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요. 누가 참모를 했는지 모르지만 위안부 문제를 되게 세게 들고 나갔어요. 뭐 저는 역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위안부 문제를 되게 세게 들고 나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꼭 좋은 건 아닐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디까지 해서 가령 외교를 한다, 정치를 한다 하면은 그 목표가 있어야 한다, 현실적인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 목표를 초과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버려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아마 박근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세게 얘기하면은 아베 오빠가 들어줄 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게 아닌가. 또 나도 일본 거를 많이 들어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정말로 일본에서는 극도로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보니까 박근혜는 너무 세게 걸어놓고, 그러니까 자, 그 정도의 타협이라면요. 그리고 그게 해결 방안이라면 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하다못해 이명박이도 안 한 거예요. 이런 타협을, 이명박이조차도 독도 방문해서 이 한일 관계,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시원하다 했을지 모르지만 망쳐먹었는데, 그 이명박이가 봐도 이거는 장사꾼이잖아요.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 거다. 이명박조차도 안 한 거예요. 박근혜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세게 해결할 것처럼 하다가 한일 관계 전체가 경색돼 버렸죠.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장기적으로 원칙적으로 간다. 그러면서 다른 관계는 다른 관계대로 굴러가게 한다. 이런 방침을 갖고서 있었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세게 걸면서 다른 것들을 올스톱 시켜버리니까 한일 관계가 꼬였죠. 거기다가 제일 이제 한일 관계가 꼬이니까 제일 그 문제 삼은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나쁜데 그 속에서 이걸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미국의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삼각편대를 만들어서 중국을 압박해야 하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싸우고 있는 게 과거사를 갖고 싸우니까. 아이씨, 수십 년 전의 일을 갖고 왜 싸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애들 화해시킬 때 뭐 물어봅니까? 이게 어떤 싸움의 근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누가 먼저 따졌어? 한국하고 일본은 누가 먼저 따졌을까요? 그건 당연히 일본이 먼저 따졌죠. 그러면은 뭐라고 했어? 일본한테, 야, 뭐해? 사과해.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못마땅하게, 아이씨, 뭐 잘못했어. 뭐 이 정도도 사과하니까. 한국한테는 그 사과가 아닌데, 한국한테 뭐하니? 얘가 사과했는데, 빨리 화해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봉합을 시켜버렸는데, 자, 아베가 뭐라고 사과했는지 들어보신 분? 사과는 누구한테 해야 합니까? 피해자한테 사과해야죠.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 중에 아베의 사과를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한 명도 없어요. 한국 국민 중에는 한 명도 없다고들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근혜. 언제? 전화도 사과했대요. 그래서 일본 국회에서도 아니 할머니들도 피해자들도 사과를 안 받았고 한국 국민들도 모르는데 도대체 뭐라고 사과를 했는지 여기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시오. 그래야 국민들도 알고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했더니 아베가 싫어하고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런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이것을 그래도 이게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깨는 게 엄청나게 어려웠고, 이제 사실상 무효화 시켰더니 한국은 어때요? 믿을 수 없는 나라, 이제 그런 딱지가 붙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베 쪽에서 이제 붙이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한일 관계에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왔는데, 박근혜 정권은 어때요? 특히 초기 박근혜 정권은 일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괜히
위안부 문제로 거북선을 쏟았다가 2015년도에 그게 타결되고 난 다음에는 아주 그 만만하게 좋게 지냈는데 1년 조금 지난 다음에 한국에서 촛불이 켜지면서 전혀 새로운 성격의 정권. 그러니까 그 김대중 정권까지만 해도 얘기는 좀 통했는데 노무현 정권 들어오니까 일본에서 그러니까 말 섞을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이제 좀 보수 정권끼리 하다가 다시 문재인 정권으로 돌아와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큰일이 난 거고 그리고 2017년까지는 그래도 북한 핵 문제 갖고 대립 관계가 됐는데 이게 2018년 들어와서 그 남북이 풀리고 북미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그 전에 평화헌법 개정이라든가 또는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 보통국가, 뭐 이렇게 준비해오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참 이 한일 관계를 들고 나온 겁니다. 뭐 우리가 급하게 그러니까 이승만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70년이 넘는 한일 관계를 1시간 한 20분 동안에 그러니까 정리를 했으니까 한 10년 역사를 한 15분 정도의 초스피드로 달려봤습니다. 큰 틀만 했는데, 크게 보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45년부터 65년까지 시기.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맺어지기 이전까지의 시기가 있고, 65년부터 98년 정도까지의 한 30년. 그러니까 그 시기는, 아마 한일 국교 정상화의 이 기본조약의 그 틀 속에서 이제 운영이 되어 왔다가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대중화되어 가면서 실제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었던 그 새로운 시기. 그 시기가 오다가 그 시기에 첫 10년은 굉장히 사이좋게 한류도 되고 또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또 한국 사람들도 일본 문화를 굉장히 많이 수용을 하고 가깝게 지내고 몇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비교적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다가 이 일본의 보수화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 방문 같은 거 이후에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한쪽에 한류 분위기는 한류 분위기대로 있지만 엄청난 혐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관계가 악화돼서 지금 이제 극단적으로 악화된 현재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한일 관계가 쉽게 풀릴 거라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도 이제는 한일 관계의 근본적인 재규정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 그 근본적인 재규정을 반드시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 갈 거라는 점을 각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본이 우리에게 가하려는 피해를 받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일본과 관계를 파탄으로 가지 않고 좀 또 필요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실컷 좋건 간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또 아주 가까운 나라고 그리고 일본에 보면은 아베 같은 족속만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일본에도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침략과 고통을 준 거에 대해서 정말 미안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하고의 이 관계는 지금 같은 때 더더욱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일 관계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통역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